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이번에는 HTML 문서 구조화 웹 폼에 대하여 학습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TML5 문서 구조화의 목적과 시멘틱 태그, HTML 시멘틱 태그로 구조화된 웹페이지 만들기, 그리고 웹 폼의 목적, 또 웹폼의 각 요소를 활용하여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웹페이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의 목표는 HTML5 문서 구조화의 목적과 시멘틱 태그를 이해하고 HTML5 시멘틱 태그로 구조화된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웹폼의 목적을 이해하고 웹폼의 각 요소를 활용하여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웹페이지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제는 라벨로 폼 요소의 캡션 만들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션이라고 하면 사진이나 그림에 대한 설명을 보통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캡션이라는 용어를 흔하게 접한 거는 외국 영화를 볼 때 그 자막 부분을 보통 자막을 캡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HTML 태그에서 보면은 태그에 나온 것 중에 여러 가지 요소인데, 이게 어떤 입력을 위해서 텍스트라는 그 객처 폼 요소를 사용을 했었죠. 요 앞에 나온 요 박스에 대한 설명, 사용자 아이디, 이걸 캡션이라고 합니다. 요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걸 사용하다 보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이 입력에 관련된 항목들인지 그걸 묶어주는 효과를 나타내는 게 라벨이라는 태그입니다. 라벨이란 건 뭐 레이블이란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데, 어떤 상표 이런 용어로도 많이 쓰죠. 그래서 라벨 태그는 캡션과 폼 요소를 하나로 묶어주는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여기 좀 적어놨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값을 입력하기 위해서 설명을 달고, 그 다음에 빈칸 텍스트를 입력하는 요소를, 이거를 하나로 묶어주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아래 나타났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라벨 해가지고 처리가 됐고요. 그 속에다 캡션 집어넣고 또 input type text라는 태그를 사용을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의 묶어준 효과만 나타나고요. 이것도 나름대로 구분을 하겠다 싶으면 여기 포라는 프로퍼티를 써가지고 이걸 로긴 아이디다 이렇게 묶어줄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라벨로 이렇게 묶어서 텍스트 아이디 집어넣어 줬고요. 또 인풋 텍스트 쓸 때 이걸 다시 불러 쓸 수 있네요. 아이디 로긴 아이디 하게 되면은 인풋 타입 텍스트라는 박스가 나올 때 이 앞부분에 위에 이렇게 지정해 준 걸 불러 쓸 수도 있다는 거네. 물론 중복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라벨 태그를 이용해서 로그인 폼 만든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브라우저에 표시된 내용을 보면 기존에 썼던 거랑 다른 점은 없습니다. 물론 제목은 라벨 태그로 로그인 폼 만들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좀 달라 보일 수는 있고요. 밑에 표시된 항목은 큰 차이가 없죠. 소스 한번 살펴보죠. 소스로 가보면 다른 점은 요게 라벨 사용이 됐고요. 라벨 포 패스워드라고 앞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설명을 했었었죠. 그 방식을 했네요. 근데 이거만 봐가지고 솔직히 뭐 안 쓴 게 편한 것 같으네. 없어도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라벨이란 태그를 쓰고 이걸로 감싸서 다시 작성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 예제에서는 그 장점을 크게 느낄 수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요거는 이제 선택형 요소의 캡션을 라벨로 감싸기네요. 그렇죠. 하나의 항목. 아까는 캡션과 그 폼 요소만 있었죠. 너무 단순하니까 좀 그랬던 거고, 여기서는 선택형 요소니까 지금 이거 보면은 레디오 버튼 사용을 했네요. 레디오 버튼 쓴 거. 그리고 네임은 차이나로 그룹 해줬죠. 얘도 차이나, 얘도 차이나, 얘도 차이나로 되어 있죠. 즉 세 가지가 한 덩어리로 묶여서 이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뭐 단순히 caption하고 인풋 요소만 들어가면 아까가 똑같게 별 차이는 없는데, 그림까지 넣은 경우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은 사용자 입장에서 그렇죠. 요거 동그란 마크 딱 체크하면은 난 짜장면 먹고 싶어라는 어떤 사용자 입력을 받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없네. 뭘까? 그리고 뭐 그거 좀 이따 다음 예제에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 레디오 버튼형 동그란 마크가 나오는 위치도 이렇게 조정이 되네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 캡션이 먼저 제시가 되고 인풋 타입 레디오라고 썼을 경우는 글자 뒤에 요 마크가 들어갔고요. 여기 세 번째 거 인풋 타입 레디오를 먼저 한 다음에 짜장면이란 캡션을 뒤에 넣고 그림도 났죠.
그럴 경우는 여기에 input type이란 태그가 있는 게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 마크가 맨 앞에 들어갔습니다. 즉, 사용자가 화면에 표시될 때 선택 가능한 그 버튼을 어디에 배치할 건지는 여기 코드에서 기술한 순서를 따라가고 있어요. 여기서 좀 보려는 건 그건 아니었어요. 라벨을 썼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예제에서 봅시다. 요번은 그 라벨의 항목, 라벨이란 그 태그의 장점을 잘 살린 예제인데 앞에 거랑 비교해서 보면은 뭐 특이한 점은 보이지 않아요. 봅시다. 라벨 여기 첫 번째 거 짜장면 지정했고요. 두 번째 짬뽕 지정했고 탕수육 지정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화면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근데 라벨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짜장면을 먹고 싶으면 어떻게 했었죠? 예, 여기 요 체크 버튼을 딱 선택을 해줘야 됐었다고요. 짜장이란 글씨를 선택하거나 그림을 선택했을 경우는 선택이 되질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코드 같이 이렇게 라벨이라는 항목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묶어줬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경우는 글씨를 선택하나 그림을 선택하나 요 마크 버튼을 선택하나 다 선택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합니다. 사용자가 훨씬 더 편해졌다는 거죠. 라벨을 쓰지 않았을 때는 동그란 조그마지만 동그만 저 버튼을 눌러주어야 했었는데 라벨을 쓰면은 그림을 누르든 글씨를 누르든 버튼을 누르든 선택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라벨을 쓰는 이유,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이유는 명확하게 선택 가능한 선택 요소들을 그룹핑해 준다 이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고칠 때나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라벨 선택 가능 요소들을 그룹으로 묶어주는 효과가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음은 HTML의 색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색깔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색깔을 다 외우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색을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그 방법만 알면 됩니다. 아까 입력 요소 중에 보면은 input type color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럴 때 컬러, 색상 선택표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이 색깔을 지정하는 게 늘 사용자 입력뿐만 아니라 화면에 표시된 내용에도 백그라운드든지 글자색이라든지 아니면 표의 테두리색이라든지 이런 걸 지정할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색하면 크게 두 가지 요소를 대상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보통 물감이나 크레파스로 이렇게 종이에다가 칠을 해서 어떤 원하는 색을 만들어냈죠. 그건 세계삼원색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색은 세계삼원색, 즉 종이에 칠하는 그 색이 아니라 모니터상에 표현되는 색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거는 빛의 삼원색을 이용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썼던 모니터 같은 경우 그 데이터 케이블을 RGB 케이블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었거든요. 즉 모니터상의 색을 표현하는 건 RGB, 빨강, 초록, 파랑색 이 세 가지 색이 합쳐져서 내가 원하는 색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빛의 삼원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HTML에서도 색을 표현할 때 이 빛의 삼원색, 즉 세 가지 요소를 잘 조합해서 원하는 값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색 코드를 만들 때는 앞에 샵 표시를 하고 뒤에 RRGG, BB라고 표현된 거는 각각 두 자리 숫자, 문자를 이용해서 원하는 색을 지정한다는 것. 이거는 코드 값을 이용합니다. R, 빨간색에 대한 농도를 지정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농도를 지정할 때는 보통 0부터 255까지의 숫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자리로 체크됐기 때문에 이건 16진수를 사용을 합니다. 16진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색을 표현할 때는 우물정자를 쓰고 뒤에 6글자를 표현하는데 각각 두 글자씩 잘라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농도를 16진수로 표현하면 됩니다. 각 색의 코드 값에 대해서는 인터넷 검색해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자주 사용하는 코드에 대해서 자주 사용하는 색에 대해서 번번이 인터넷을 검색해 쓴다는 게 너무 불편하다 싶으면 그 색깔 이름을 알고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지금 255, 255, 255, R 255, G 255, B 255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거거든요. 255면은 이게 8승계가 됩니다. 그렇죠. 8승계. 그리고 이게 3개가 합쳐지면 38이 24. 이게 24승계만큼의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느끼진 못하겠지만 좀 너무 범위가 넓고 외우지 말라는 이유를 알겠죠. 그래서 자주 쓰는 거에 대해서는 요 밑에 색 이름과 색 코드 샘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이 코드 값을 쓰면은 뭐 정확하고보다 미세한 조정까지 가능하겠지만 우리 눈이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고 또 그걸 다 기억한다는 건 말도 안 되니까 자주 쓰는 거에 대해서는
맨 왼쪽에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면 훨씬 사용하기 편합니다. 자주 쓰는 거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아주 미세한 조정까지 한다고 그러면 색상표를 보면서 여기서 직접 마우스 고르는 게 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일단 HTML에서 색을 지정할 때는, 코드를 지정할 때는 우물정자를 쓰고 16진수로 된 숫자 6개를 사용을 합니다. 빨간색 2글자, 초록색 2글자, 파란색 2글자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 폼 구성 요소들을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색을 입력할 때 사용되는 건 input, 타입은 컬러로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 보이는 것 같지? 입력 요소다. 그 중에서 우리는 컬러란 요소를 쓰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용한 게 밑에 나왔죠? input, 타입의 컬러고 밸류가 있네요. 예, 처음에 코드에 밸류를 준다는 것은 초기값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이 버튼을 누르면 뭔가 나타날 텐데 그때 초기값은 00 FF00 RGB인데 아래 값이 0이고 G의 값이 FF면은 255라는 소리입니다. B의 값이 0이고 RGG 초록색이라는 소리입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다음 거 보면서 설명합시다. 앞에 코드를 실제로 웹페이지에 적용한 예입니다. 오른쪽에 실행 예가 나왔고 그 동작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캡처해 놨습니다. 처음에 지정한 색깔이 나왔죠. RGB가 초록색. 앞에는 내가 초록색을 지정을 했는데 지금 여기 왼쪽 코드를 보게 되면 다르게 값을 내가 줬네요. R 값은 0을 줬고요. G 값은 BF, 그 다음에 B 값을 갖다가 FF로 줬네요. 즉 B, 파란색은 100% 활용을 했고요. 초록색은 BF니까는 계산해 보면 되겠죠. 16진수 값을 해서 255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농도를 지정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게 온체인지 바꿨을 때 나오는 색 여기 있네요. 선택한 색을 브라우저의 바탕 글자 적용하고자 한 자바스크립트 코드인데 요거는 지금 설명하지 않고 지금 바탕색으로 내가 여기서 오른쪽 창 봅시다. 색 선택에서 요 제시된 입력 폼 컬러 입력 타입이 컬러로 된 거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이런 색상 선택 창이 제시가 되고요. 여기서 이걸 딱 선택했을 때 그 색을 갖다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여기 오른쪽 나왔죠. 그리고 배경 색깔도 내가 선택한 걸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자바 코드가 여기 들어있다는 거죠. 특별한 건 아니죠. 말은 자바 코드인데 그냥 자바 명령을 한 줄 덜렁 쓴 것 같습니다. document.body 스타일을 컬러, 즉 이 문서의 본문의 타입은 적용된 색깔은 this value라고 되어 있죠. 즉 input 여기서 선택한 그 값을 그냥 불러 쓰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엄밀하게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고 여기서 바로 불러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 폼 요소 중 컬러 설명하고 있고요. 화면에 표시되는 항목 이렇게 됐고요. 적용하는 기법은 여기 요건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RGB 있죠. 우물정의 00 BF FF에 대한 거는 색깔 입력창 오른쪽 밑에 보면 여기 농도 나오죠. 여기 10진수로 나왔네요. 10진수로 나왔고요. 이걸 딱 선택하면 바로 들어가는 거죠. 16진수를 그럼 어떻게 알아보지? 16진수 인터넷 검색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왜? 2의 24승계만큼의 색이 표현되기 때문에 기억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다음은 시간 정보 입력 폼 요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폼 요소 중 입력창의 인풋 됐고 타입에 앞에 여러 가지 했지만 요거는 시간과 관련된 것들이 들어갑니다. 시간 관련된 게 뭐가 있죠? 시분초 앞에 연월일이 또 들어가죠. 그래서 월, 주라는 개념도 많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그 날짜, 시간, 그리고 현지 시간 이렇게 또 나눠졌네요. 이 폼 요소의 다운표 속에다가 타입의 속성값을 지정을 합니다. 월 표시할 때는 months 그러면은 월만 나오는 게 아니네. 이 표에 보면은 months라고 지정했을 경우 연도와 월이 표시된다 해서 이렇게 형식 나왔죠. week 우리가 실생활에 연단위 week 요즘에 다이어리들 업무용 다이어리들 보면은 다이어리에 단순히 달력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매 주마다 몇 번째 주라는 것도 표시가 되거든요. 외국과 거래할 때 많이 사용을 되는데 이게 뭐 몇 월 며칠 하면 오늘부터 몇 번째 날인지 구분하기가 계산이 힘드니까 그냥 명확히 하려고 2020년 16번째 주 수요일 날 봅시다. 이렇게 보면은 보다 명확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몇 월 달인지 또 환산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업무상으로 처리할 때는 명확히 처리될 수 있거든요. 날짜 계산도 더 좋고요.
16주 해볼까 20주 해볼까 하면 주수를 그 주 숫자로 환산이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월로 표현할 때는 한번 써봐. 그러면은 2월 달에 며칠, 3월 달에 며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복잡한데 몇 번째 주, 몇 번째 주 이렇게 표현할 때는 날짜 계산이 훨씬 더 편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 주 단위로 날짜 표현하는 것도 익숙해지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로 표현할 때는 W자가 앞에 들어갑니다. 여기 샘플에는 2016년 걸 해놨는데 2016년 W16 하면 2016년도에 16번째 주라는 겁니다. 한 주일이 며칠인지 날짜 7일이에요. 16번째 주면 70, 그 다음에 6, 7, 42, 그 102번째 날이란 소리예요. 맞나? 102번째 날이면은 1월, 2월, 3월, 4월쯤 되겠네요. 4월 초 계산해 보면 되고요. 일단 데이트라고 표현이 되면은 연, 월, 일 세 가지가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을 하면 연, 월, 일 맞춰주면 되고요. 보통 이 숫자를 값을 표시할 때 보면 날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대시 표시를 이용을 하고 시간일 때는 점점 콜론을 표시하죠. 그걸 볼 수 있는 게 아래쪽에 보면 데이트 타임 로컬이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해당 나라의 시간. 그렇죠. 국내에서 쓸 때는 상관이 없지만 보통 이제 외국과 거래할 때 보면은 이제 세계 표준시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뭐 그리니치 표준시에서 밑에 날짜 표시할 때 이게 표준시냐 현지 시간이냐 구분을 하죠. 네, 그러니까 데이트 타임 로컬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현지 시간이 되는 겁니다. 즉 해당 나라의 시간. 이럴 때는 연, 월, 일 T라고 구분이 돼 있네요. 시, 분, 초. 어이구 밑에 100분의 1, 1000분의 1초 단위로 또 100분의 1초 같습니다. 이거 두 자리니까. 보통은 우리가 시분초 할 때는 60진법을 사용을 하는데 이 초 이하의 값을 표현할 때는 여기도 설명이 되어 있죠. 100분의 1초 단위로 표현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연월일 시분초 12진법, 60진법 쓰다가 초 이하로 내려갈 때 보면 60보다 큰 숫자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컴퓨터를 쓰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컴퓨터 쓰니까 이걸 측정할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 표시되는 값의 특성 이해하기 바라고요. 단순히 타임이라고 타입을 지정했을 때는 시간과 분만 표시가 됩니다. 이때는 연월일 표시할 때는 마이너스 대시 표시를 했고 시간은 땡땡 콜론을 사용을 하고 있죠. 이것도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폼 요소 중에 시간 정보를 이용할 때 month, week, date, time, date, time, local이라는 걸로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폼 요소에 의해 지금 하고 있는데 출력되는 거 값만큼이나 입력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앞부분에서는 값을 쳐는 값이에요. 입력할 때 2016년도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16번째 주가 언제야? 찾아다니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 접하는 것들이죠. 스마트폰을 쓰거나 윈도우에서 날짜나 시간을 지정할 때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 같이 오른쪽과 같이 달력이 나와서 또는 시계가 나와서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봅시다. 달 입력할 때 몇 월인지 입력할 때는 이렇게 month라고 했을 경우 화면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는 월 단위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표시가 된다는 거죠. 물론 드롭박스 이용하면 되고요. 뭐 연도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네요. 연도는 요게 요 버튼 틱틱 누르면 아래 누르면 감소 증가, 드롭박스 누르면 전체 리스트가 나와서 고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월 표시 부분이 있죠. 오른쪽 왼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감소 증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를 입력하는 거 우리가 익숙하진 않지만 여기 타입을 위크를 했을 경우는 표시되는 달력의 왼쪽 편에 이렇게 위크라고 표시가 됩니다. 오늘이 요번 주가 또 내가 선택한 주가 그 해의 몇 번째 주가 되는지. 근데 특이한 점이 있네. 여기에 보면 2016년도 36번째 주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한 줄로 표시되는 게 아니라 월화 수 목 금 토까지는 해당 주가 되고 일요일까지 표시가 되네요. 모든 요일의 첫 번째는 월요일부터 시작된다는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달력에는 맨 왼쪽에다가 일요일을 표시하거든요. 주변에 달력 있으면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일요일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기분 좋으라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월요일이죠. 그래서 월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포함해서 한 주가 되기 때문에 여기 36번째 주는 월요일부터 선택이 되고 37번째 줄에 있는 일요일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요일을 주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주의 끝. 그래서 여기 표시된 두 줄에 걸쳐 표시된 이유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주 몇 번째죠? 그 주의 말 그러면 36번째 말 그러면 요 11일이 되는 거예요. 뭐 별건 아니지만 화면에 표시된 걸 좀 꼼꼼히 살펴본다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앞의 사항과 마찬가지로 날짜 입력하고 로컬 지역, 그러니까 지역, 그 국가, 소속 국가의 날짜 표시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하진 않죠. 근데 좀 특별한 게 있다고 그러면은 날짜 표시가 아까 마이너스를 표시한다고 그러면 슬래시, 백슬래시를 쓰는 걸로 나오네요. 그리고 표시된 순서도 틀립니다. 이건 이제 그 국가의 관습에 따라서 뭐 좀 틀린데 우리는 보통 연, 월, 일로 표시하죠. 외국 영미권으로 나가게 되면은 월, 일, 연으로 표시하고요. 뭐 그런 차이 때문에 나온 건데 그럴 땐 백슬래시를 썼네요. 이런 차이점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죠. 단순히 숫자만 보고서 9년도 1월 이거 아니고 그렇게 구분되는 거 알면 됩니다. 물론 시스템 설정에 따라 표시되는 방식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트 타임 로컬로 했을 경우는 특이한 점 중간에 t가 들어간다는 거 요거만 잘 기억하면 되고요. 특별한 건 없네요. 아까는 뭐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화면 구성도 유사하고요. 시간 입력에 있어서 시간도 이게 우리가 뭐 연월일 10분초보다는 해외와 국내가 크게 틀리진 않는데 이게 이제 또 외국도 그렇지만 12시간으로 표시할 거냐 아니면 24시간 12시간제냐 24시간제냐 표시에 따라 좀 틀려지죠. 12시간으로 표시할 때는 오전 오후를 명기해야 되는 거고 24시간제로 표시할 때는 오전 오후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걸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후 9시 반일 경우 입력할 때 버튼에서 직접 해도 되고 단지 숫자만 나올 때 여기 보면 코드에는 21시 30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지만 그 다이얼로그 창 화면에 창이 나올 때는 이렇게 AM, PM이 표시돼 오전 오후가 표시돼 가지고 선택하게 되는 거고요. 환산할 줄 알죠? 21시 30분이면 12개 빼게 되면 9시 30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PM이 됐고요. 그런 특성만 잘 이해해 주면 됩니다. 이제 실제적인 걸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까 샘플로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봤고요. 여기서는 10은 그 month, week, date, time 그 다음에 date time, local에 대해서 실제 웹페이지를 구성해 봤습니다. 오른쪽에 구성된 웹페이지 내용 표시됐고요. 왼쪽에 해당 코드 표시됐습니다. 앞에 설명한 거와 동일하기 때문에 뭐 특별해 보이지는 않는데 봅시다. 여기 표시된 것도 역삼각형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상하 증가 감소 버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시간도 마찬가지. 요건 지금 요건 데이터 오타 났습니다. 데이트입니다. 날짜를 표현한 거죠. 2010년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표시가 됐고요. 역삼각형을 누르게 되면 바로 밑에 달력이 체크가 되면서 내가 원하는 날짜 표시되죠. 지금 화면에 9월 1일에 지금 여기에 배경 색깔 진하게 표시됐고요. 뭐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 초기값 줄 때 요 데이트 타임 로컬 같은 경우만 조심하고 나머지는 크게 다를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연월일 10분초 줄 수 있고요. 특별한 건 없죠.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뭐 같은 예인데 뭐 이번 생일 날짜 입력받기 예제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여기 보면 생일, 파티 시간, 파티 장소. 뭐 앞에 거랑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생일이니까 날짜 명확히 지정을 해야겠죠. 되게 좋고. 그리고 2000년 5월 20일 뭐 이거 그래서 코드에다 초기값 밸류 줘서 지정을 한 겁니다. 나머지는 특히 지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정된 사항이 없으면 어떻게 표시될까요? 또 화면상에는 사용자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정된 사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거나 0시로 나오겠죠. 아니면 현재 시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직접 만들어서 이 코드를 쫙 긁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메모장이나 노트패드 플러스 또는 처음에 제시했듯이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쓰기로 했거든요. 설명 좀 약하긴 했지만 거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파일을 저장을 하죠. 어떻게 저장하죠? 확장자가 HTML로 되도록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접 실행시켜도 되고 저장된 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크롬 브라우저나 우리 크롬 브라우저 쓰는 걸로 했어요. 가능한 화면도 다 크롬 브라우저를 썼고요.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에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옆에 있는 코드 긁어서 꼭 실행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핀 버튼과 슬라이드 바로 편리한 숫자 입력 보도록 하죠. 스핀 버튼, 말이 좀 남이 말이라, 스핀 버튼과 슬라이드 바입니다. 스핀 버튼과 슬라이드 바라고 그러니까 보통 스크롤 바 하죠. 근데 그거랑 좀 틀린 점이 있다.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눈금자 모양으로 나와서 쭉 좌우로 왔다 갔다 상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스핀 버튼, 스핀은 돈다는 소리죠. 마치 그 주택 복권 그 원판이 돌아서 다트 같은 그림이 돌면서 맞추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여기 보면 오른쪽에 상하로 가는 화살표가 있고 이거 스핀 버튼이라고 합니다. 그 값을 아래 거 누르면 감소, 위에 누르면 증가 방식으로 해서 표시하는 거죠. 이거를 화면에 띄우는 방식은 타입에다가 넘버라고 집어넣었을 경우 이렇게 스핀 버튼이 표시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감소되고 어디까지 증가될지, 또 버튼을 한번 누르면 얼마만큼 증감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 프로퍼티로 해서 지정을 합니다. 최소값 min, 최대값 max로 지정을 해주고요. 중요한 점은 다운표를 묶은 텍스트 값입니다. 그리고 스텝, 요거는 버튼을 한번 눌렀을 때 증감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용자 입력을 편하게 하는 거고 정확한 데이터 입력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입력 타입으로 레인지, 범위라는 소리죠. 특정 범위. 이거는 뭐 어느 게 좋다 나쁘다 보다는 뭐 시각적으로는 입력을 자기 취향에 따라 쓰면 됩니다. 근데 실제 이런 거 쓸 때 보면 실생활에 사용하는 기기에 이것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주로 따라갑니다. 레인지라는 경우는 보면 아까 그 넘버랑 유사하죠. 최소값, 최대값 지정하고, 특이한 점이 있다면 리스트 템플레이트, 이거 특별한 거 없죠. 여기 또 이게 데이터 리스트를 사용을 했네요. 리스트에 보면 템퍼레이처라고 되어 있고 밑에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는 놈들이 있죠. 여기 데이터 리스트, 즉 선택 가능하도록 했네요. 지금 레인지를 했을 경우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떤 프로그레스 바 비슷하게 슬라이드 바가 나오고, 여기서 요거 컨트롤 버튼을 내가 마우스로 이동하는 거에 따라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틱 한 번 그리면 한 번에 이동하고 싶다 이럴 때 이렇게 옵션에 10, 50, 90을 지정을 해가지고 요걸 여기다 표시를 해줬죠. 그래서 내가 여기를 딱 클릭하면 틱 10으로 가고, 여기를 틱 클릭하면 90으로 가버리겠다는 거예요. 또 만약 내가 여기에서 넘버로 했는데 스핀 버튼을 쓰게 되면 계속 눌러 주어야 되는데 슬라이드 바면 훨씬 더 편하죠. 또 쉽게 가고요. 쭉 마우스를 끌어버리면 되니까. 예.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즉 입력되는 값이 정확해야 되는지, 뭐 대충 비슷하면 되는지에 따라서 어떤 타입의 를 써야 되는지는 선택해 주면 됩니다. 뭐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요. 예, 실제로 사용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앞에 얘랑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넘버로 표현된 부분은 미니멈과 0부터 10까지 소수 첫째 줄까지 표시했네요. 그리고 스텝이라고 해갖고 버튼 한번 누를 때 변동되는 값의 크기 지정해 놨고요. 그리고 특이한 게 하나 있네요. 여기 온도 라벨을 쓰질 않아서 좀 헷갈리죠. 지금 보면 지속 시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정을 했는데 이걸 라벨로 지정했다면 우리가 코드를 볼 때 보다 명확하고 좋았을 텐데, 또 온도 설정하는 것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요건데 이게 라벨로 묶어져 있었다면 볼 때 훨씬 편했을 때, 모를 때는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좀 그러네요. 예, 온도 설정 뒤에 10 이렇게 엔드 표시 %라고 합니다. %dg 좋은 특수문자 지정하는 경우거든요. 여기 어떻게 표시됐죠? 온도 설정해 보면 여기 도, 그러니까 보통 온도를 나타내는 우리 화씨야, 섭씨야. 섭씨는 저렇게 조그만 동그라미 점을 찍고 그다음 C를 붙이죠. C는 표시가 안 됐네요. 네. 네, 그렇게 표시했죠. 점이다. 특수문자다 보니까 특수한 코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dg. 그리고 레인지를 했으니까는 슬라이드 바가 나왔겠죠. 여기 나타났고요. 그리고 최소값 10, 최대값 30. 그래서 최소값은 10부터 30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이 숫자 바꿔주면 어떻게 되죠? 미니멈이 30이 되고 맥스가 10이 되면 그럼 거꾸로 표시되겠죠. 어차피 범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표시되는 것도 마우스를 틱 누르면 한 방에 뛸 수 있도록 여기 데이터 리스트 선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라벨이 없이 했네. 라벨이 없으면은 여기 표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12, 20, 28을 내가 왼쪽 벽을 틱 클릭하면 12가 되고 오른쪽 벽을 틱 클릭하면 28이 되는 겁니다. 중앙을 클릭하면 20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여기서 보여주기 좀 그런데 직접 돌려봤으면, 앞에 분 돌려보라고 그랬죠. 돌려봤으면 정확히 나올 겁니다. 숫자를 표시하는 방법, 넘버, 레인지.
정확히 표시할 거냐, 대충 표시할 거냐. 화면에 비주얼하게 나타나는 슬라이드 바, 보기 좋네요. 그 다음에 입력할 정보의 힌트를 보여주는 방법. 입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이메일 주소 입력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메일이나 URL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스 홀더라는 속성을 사용을 합니다. 플레이스 홀더 배치하는데 고정된다, 뭐 이런 의미 같으네요.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에 힌트를 주는 거죠. 형식을 제시한 힌트를 준다기보다 그 양식을 지켜달라라는 의미가 더 강할 것 같습니다. 인풋 타입으로 이메일이라고 지정했을 경우, 즉 이메일 타입의 데이터를 입력해라, 그 소리고요. 플레이스 홀더에다가 아이디하고 골뱅이 표시, 뭐라고 읽죠? at이라고 읽습니다. id at host라고 주면 이게 이메일의 기본 형식이죠. 이렇게 표시되고 화면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메일을 표시할 때 힌트, 어떤 형식을 보여주는 걸 플레이스 홀더라고 한다라고만 기억해 주면 되고요. 네, 그 밖의 것도 한번 앞에 했던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면은 인풋 타입의 이메일이라고 지정했을 경우 이런 형식이 돼야 되는데, 이 형식을 미리 이렇게 실제로 보이는 겁니다. 플레이스 홀더에 표시하게 되면 실제로 그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서브 및 전송 밸류에 그냥 버튼에 전송이나 글씨가 바로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만약 이 형식으로 내가 플레이스 홀더를 줬는데 사용자가 이렇게 그지같이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되죠? 골뱅이 표시가 없다는 소리죠. 그러면 바로 에러가 나고 오류 메시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직접 해봐야죠. 그 다음에 타입을 URL로 지정한 URL 특징이 있죠. HTTP로 시작하고 백슬래시 들어가죠. 전화번호는 좀 애매한데 어쨌든 샘플로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직접 만들어 써봐야죠. 서치는 검색어가 들어간다는 항목이지 뭐 그 내용의 상에서도 크게 구분될 수는 없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메일, URL, 전화번호, 이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 사용한 얘기가 바로 나올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전화번호, 이메일이나 URL, 전화번호의 형식 봅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앞에서 설명한 그대로 지정을 해줬고요. 플레이스 홀더 값 id at host, URL은 http 제시했고요. 전화번호 3자리, 4자리, 4자리 지정돼 있어요. 그 밖에 뭐 특별한 건 없네요. 이거는 뭐 전에 썼던 거랑 동일한 거니까. 그럼 화면에 오른쪽에 보는 것 같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사용자는 저런 형식을 맞추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건 진한 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플레이스 홀더로 제시한 건 이렇게 약간 흐린 색으로 표시가 돼서 가이드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흐리게 표현된 플레이스 홀더 같은 경우 사용자 입력 시작된 순간에 다 지워집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거를 조금 종합적으로 쓴 건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아니 요건 좀 특별한 거 하나 있네. 리젠드라고 해갖고 나왔네요. 리젠드. 이게 안 써본 건데, 폼 요소의 그룹핑에 쓰이는 태그입니다. 그룹핑이 뭐죠? 오른쪽 화면 보면 나오죠. 내가 처리할 거를 이렇게 큰 테두리로 묶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박스는 박스인데 좀 특이한 박스죠. 박스 테두리선, 이 테두리선 보도라고 하죠. 보도선에 제목이 들어간 겁니다. 요거 회원 정보. 저기 리젠드라고 묶어. 리젠드는 범례라는 표현으로 많이 썼는데, 어쨌든 그래요. 여기 보면 특이한 게 있네. 필드셋이라고 해서 전체 영역을 먼저 지정을 해줬습니다. 필드셋. 그리고 그 속에 리젠드. 리젠드가 아니라 필드셋으로 한 게 이걸 묶어주는 조건을 나타내고, 리젠드라는 게 묶어진 테두리선에 제목으로 적용이 됐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느 요소가 어디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필드셋이 박스구나. 박스. 오케이. 그 밖에 항목은 특이한 건 없죠. 여기에 뭐 이메일이나 URL 줄 때 플레이스 홀더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실행성 화면에는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입력상의 오류도 걸러주지 못하죠. 지정한 게 없으니까요.